지윤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였어. 시어머니가 제 생일 미역국 앞에서 눈을 반달로 만들며 웃더라고요. 어제까지 밥그릇에 반찬 하나 안 놓던 사람이요. 저는 봤습니다. 다용도실 문틈 사이로 이 사람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한지를 꺼내서 새까만 가루를 제 국그릇에 털어 넣는 걸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전화 받는 그 짧은 틈에 저는 제 국그릇을 출산 3일 앞둔 시누이 그릇이랑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이 들이닥친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산부인과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죠. 딸이래요, 어머니.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요. 시어머니가 복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뭐, 딸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고 옆 의자에 앉아있던 임산부가 놀란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죠.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 아들이라며. 배 모양 보면 아들이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초음파 사진을 구겨 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 집안 망하는 거야. 배가 끊기는 거라고.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울부짖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면 제 앞에는 빈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반찬은 시어머니 쪽으로만 몰려 있었고 저는 밥에 간장이라도 뿌려 먹어야 했죠. 어머니, 반찬 좀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반찬 먹을 자격이 있어야 먹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형님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불룩한 배를 내밀며 신발을 벗는 형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펴졌죠. 아이고, 우리 딸. 어서 와. 힘들었지? 어서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한우 사놨어. 오늘 미역국 끓여줄게. 우리 손주 튼튼하게 먹어야지. 형님이 소파에 드러누우며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지윤아, 나 물 좀. 시원한 거.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형님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미지근하네. 얼음 넣어서 다시 줘. 시어머니가 고기를 썰면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형님이 시키면 바로바로 해. 형님 뱃속에 우리 집안 장손이 있어. 저는 얼음을 넣은 물컵을 다시 가져다 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죠. 당신 나 좀 봐. 남편이 손짓으로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잠깐만요 하고 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려. 딸이면 어때?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머니 세대가 그렇잖아. 좀 이해해. 이해? 나한테 밥도 안 주는 걸 이해하라고?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뱃속 아이를 쓰다듬었죠. 그 주 금요일 밤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밥도 안 줘.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지윤아, 나 병원에서 별일을 다 봐. 며느리가 딸 가졌다고 이상한 거 먹이는 시어머니들 아직도 있어. 이상한 거? 무슨 이상한 거? 무당한테 받은 약이나 부적 태운 재 같은 거. 너 집에 쓰레기통 한번 잘 뒤져봐. 수상한 거 없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마트에 간 사이 저는 안방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휴지 뭉치들을 하나씩 걷어냈을 때 찢어진 노란 종이 조각이 보였죠. 붉은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태운 자국이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었죠. 형님 순산하라고 비방 좀 받아왔어. 집안 곳곳에 놔둘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거실 장식장 뒤 신발장 안쪽 화분 밑에 종이에 싼 무언가를 하나씩 숨겼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집안 전체에 번졌죠. 저는 그 모든 걸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출산 예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배를 부여잡고 끙끙거렸죠. 지윤아, 나 허리 아파. 뒤에 좀 받쳐줘. 저는 쿠션을 가져다 형님의 허리 뒤에 넣어줬습니다. 아, 그거 말고 큰 거. 방에 있는 바디필로우 가져와. 제가 방에서 긴 베개를 들고 나오자 형님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어깨도 좀 주물러줘. 가진 통 때문에 온몸이 뻐근해서 죽겠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삼계탕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형님 좀 잘 모셔. 형님이 편해야 우리 손주도 편한 거야. 저는 형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눌렀습니다. 임신 5개월 된 제 배가 묵직하게 당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삼계탕을 형님과 남편 앞에 한 그릇씩 놓았고 제 자리에는 찬밥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생일이에요. 시어머니가 형님의 밥그릇에 대추를 건져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생일에 내가 왜 미역국을 끓여? 해먹고 싶으면 네가 끓여 먹어. 남편이 닭다리를 뜯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밤 11시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복도 너머로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목이 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복도가 깜깜했는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스불을 안 껐나 싶어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한 손에는 검은 봉지에서 꺼낸 무언가를 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뭔가를 중얼댔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기도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냄비 안에서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방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그 퀴퀴하고 타는 듯한 냄새와 똑같았죠. 저는 숨을 멈추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뱃속 아이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냄비 속 액체를 나무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검은 봉지에서 한 줌 더 꺼내 냄비에 털어넣더니 다시 중얼중얼 입을 움직였죠.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당한테 받은 약이나 부적 태운 죄. 며느리가 딸 가졌다고 이상한 거 먹이는 시어머니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줄이고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지를 돌돌 말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미 복도 끝 화장실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부엌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화장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벌벌 떨렸고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세게 발길질했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한참 뒤에야 저는 화장실을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가 그 냄비의 내용물로 무엇을 할지 너무 뻔했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라 내가 끝낼 차례라고. 새벽 6시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울렸습니다. 톡, 톡, 톡.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 찰칵 소리가 뒤따랐죠.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9시가 넘어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꼭두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자정에 봤던 장면이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2그릇이 놓여 있었죠. 한우 양지가 듬뿍 들어간 한 번도 제 앞에 놓인 적 없던 그 비싼 미역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였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생일에 왜 미역국을 끓여주냐며 코웃음을 쳤던 사람이 지금 눈을 반달로 만들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며느리 생일인데 미역국 한 그릇 못 끓여주겠니? 어서 앉아. 시어머니가 제 의자를 손수 빼줬습니다. 식탁 위 2그릇 중 하나를 제 자리로 살짝 밀어 넣으며 손끝으로 그릇 위치를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었고 미역 사이로 고기가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때 남편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 시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 생일인데. 남편이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니가 다 챙겨주신다니까. 생일 축하해.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늦겠다. 저녁에 보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냉장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제 사온 사과가 냉장고에 없더라. 베란다 다용도실에 있을 거야. 몇 개만 씻어 올래? 저를 식탁에서 떼어놓으려는 수작이 너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네, 어머니.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문 뒤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문틈 사이로 부엌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복도. 아무도 없다고 확인한 뒤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한지 종이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지를 펼치자 안에 새까만 가루가 담겨 있었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다용도실까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어젯밤 냄비에서 올라오던 바로 그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자리에 놓인 미역국 그릇 위로 한지를 기울였습니다. 검은 가루가 국물 위에 흩뿌려졌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집어들고 그릇 안을 빠르게 저었습니다. 가루가 국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지를 돌돌 말아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앞치마에 싹싹 닦으며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죠. 저는 다용도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그 국그릇을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버틸 게 뻔했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사과를 씻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죠. 그 사이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사과 3개를 접시에 담고 다용도실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서서 평온한 얼굴로 행주를 접고 있었죠. 바로 그때 소파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시어머니가 흘끗 보더니 눈이 커졌죠. 잠깐 전화 좀 받을게.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전화기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딸칵 닫혔죠.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리에 놓인 국그릇, 형님 자리에 놓인 국그릇. 두 손으로 그릇을 하나씩 들어 위치를 바꿨습니다.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쑤셔 넣은 한지 종이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검은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웅얼거리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었죠.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식탁 위를 한번 훑어봤죠. 국그릇 2개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걸 확인하고 시어머니의 어깨가 슬쩍 내려갔습니다. 형님 깨워야겠다. 국 식기 전에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형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일어나. 아침 먹어.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문을 한 번 더 쾅쾅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한우 양지 넣어서 미역국 끓였어. 식기 전에 나와. 이불 끄는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크게 하품을 하며 복도를 걸어 나왔죠. 엄마, 몇 시야? 좀 자게 내버려둬. 미역국 끓여놨다니까. 어서 와서 먹어. 양지 넣었어, 양지. 형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국그릇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와, 고기 진짜 많다. 엄마 최고. 형님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지윤아, 너도 식기 전에 빨리 먹어. 생일인데 미역국 다 식히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눈이 제 그릇과 제 손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한 술이라도 빨리 입에 넣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국물을 살짝 떠서 입술 가까이 가져갔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숟가락 끝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국물을 입술에 살짝 대기만 하고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고기 향이 진하네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비열한 웃음을 놓치지 않았죠. 만족감이 번지는 그 얼굴을 또렷이 눈에 담았습니다. 주머니 속 한지 종이를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죠. 지훈아, 국물부터 쭉 마셔. 미역국은 국물이 보약이야.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역력했죠. 네, 어머니. 근데 입덧이 좀 올라와서요. 천천히 먹을게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은 건드리지 않고 밥알만 천천히 오물오물 씹었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입덧이 심하면 억지로는 먹지 마. 근데 국물은 꼭 마셔. 산모한테 미역국 국물이 제일 좋은 거야. 네, 천천히 다 먹을게요. 형님은 이미 그릇 절반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미역을 건져 올려 입에 넣고 양지를 씹으며 밥을 말았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녹아.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손주 튼튼하게 커야지. 시어머니가 형님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국물을 쭉 들이마셨죠. 목이 꿀떡꿀떡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그릇 속 맑은 국물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먹는 신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밥알 몇 개만 입에 넣었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형님 쪽에 가 있을 때 저는 숟가락에 뜬 국물을 슬쩍 그릇에 도로 흘려보냈습니다. 아, 배부르다. 형님이 빈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릇 바닥이 훤히 보였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더 없어? 냄비에 남았지? 남았어. 줄까? 아니, 됐어. 배부르니까 나중에 점심 때 먹을래. 형님이 기지개를 켜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로 이동해 쿠션을 끌어안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시어머니가 제 그릇을 흘끔 봤습니다. 반쯤 남아있는 국물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죠. 지훈아, 다 안 먹을 거야? 조금 있다가 마저 먹을게요. 속이 좀 울렁거려서요. 그래. 근데 꼭 다 먹어. 버리면 안 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번 더 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한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과일 칼을 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빙글빙글 돌려 깎으며 한 조각씩 접시에 올렸죠. 은정아, 사과 먹어. 시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이쑤시개에 꽂아 형님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형님이 아삭아삭 씹으며 텔레비전을 봤죠. 엄마, 아들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엄마가 지어줘. 엄마가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받아올게. 걱정 마.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나 더 깎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고 믿는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그래. 깨끗이 해. 식탁 위에 그릇들을 모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형님이 텅 비운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죠. 물소리가 콸콸 쏟아지는 사이 저는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찬장 뒤에 숨겨둔 작은 유리병을 꺼냈죠. 형님 그릇 바닥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국물 찌꺼기를 숟가락 끝으로 긁었습니다.
그릇 안쪽에 가라앉아 있던 검은 앙금이 숟가락에 묻어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짐없이 긁어서 유리병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유리병 뚜껑을 돌려 꽉 닫고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죠. 그릇을 씻으며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 옆에 앉아 손주 옷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형님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엌의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한지 종이를 손끝으로 만졌죠. 얇은 종이에 까끌까끌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찬장 안 유리병, 주머니 속 한지 종이.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틀고 형님 옆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죠. 형님은 배를 문지르며 소파 쿠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반이었죠.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님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엄마, 엄마. 아래에서 뭔가 나와. 엄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형님의 다리 쪽을 봤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소파 천이 붉게 젖어가고 있었죠. 은정아, 은정아, 왜 이래? 시어머니가 형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렸죠. 지훈아, 빨리 119 불러. 빨리. 시어머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119입니다. 임신 8개월 산모가 갑자기 심한 복통에 하혈을 하고 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분하게,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형님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으아,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죽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흰 블라우스가 형님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죠. 은정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곧 구급차 와. 조금만 참아.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우웩하고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미역국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죠. 시어머니가 형님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리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토해. 다 토해. 형님이 또 한 번 구토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축 늘어졌고 바닥에 핏자국과 토사물이 뒤엉켜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까까지 멀쩡했잖아.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끌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퍼진 피를 보고 한 명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산모 의식 저하, 다량 출혈, 병원 응급실 연락 바랍니다. 구급대원이 형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쟀습니다. 보호자분, 산모가 오늘 뭘 드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울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요. 그것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형님을 들것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들것이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가 구급차에 올라탔죠. 구급차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소파, 바닥에 흥건한 핏물, 코를 찌르는 비린내.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로 병원 갔어. 빨리 와. 시아버지, 시고모님, 아주버님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유리병을 꺼내 손에 쥐었죠. 앞치마 주머니 속 한지 종이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개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유리병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고 한지 종이는 지퍼가 달린 칸에 따로 보관했죠.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 내려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죠. 기사님, 중앙병원 응급실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6월의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가방 지퍼를 손끝으로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블라우스는 온통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죠. 초점 없는 눈으로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양손을 무릎 위에서 비비고 또 비볐죠. 저는 옆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죠. 구두 뒤축이 복도 바닥에 탁탁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나 어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죠. 너 집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누나가 쓰러질 때까지 뭘 하고 있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질 때야? 안에서 형님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더 쏘아붙이려다 응급실 문 위에 켜진 빨간 불을 보고 입을 다물었죠. 주먹을 불끈 쥐고 응급실 문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안에 제 누나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 겁니까? 남편이 응급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보호자분, 지금 처치 중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남편이 벽에 이마를 박고 두 주먹으로 벽을 쿵 치었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 구급차에서도 계속 나왔어. 시어머니의 손톱 밑에 형님의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번 보고 시선을 돌렸죠. 20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산모 보호자분 되시죠?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네, 제 누나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 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독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성분 때문에 뱃속 아기를 감싸고 있는 막이 일찍 떨어져 나가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온몸이 돌처럼 굳었죠. 약물이요? 무슨 약물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대답했죠. 정확한 성분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성분입니다. 남편이 의사의 가운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누나는요? 누나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당장 배를 열어 아기를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 때문에 수술 중 장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쥘 수가 없었죠. 3번 만에 겨우 이름을 갈겨 썼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자 시어머니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뒷머리가 복도 바닥에 쿵 부딪히며 기절했죠.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볼을 양손으로 탁탁 치며 흔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시어머니의 맥박을 짚었죠. 잠깐 실신하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눕혀주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복도 의자에 눕히며 연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다른 칸에서 한지 종이도 꺼냈죠. 2가지를 손에 쥐고 의사를 따라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아까 그 의사가 다른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의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산모가 오늘 아침에 먹은 미역국 찌꺼기입니다. 그릇 바닥에 남아있던 걸 긁어서 담았어요. 그리고 이 종이에 묻어있는 가루가 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성분일 겁니다. 정확하게 검사해 주세요. 의사가 유리병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병 안에 검은 앙금이 가라앉아 있었죠. 한지를 펼쳐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걸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수상한 점이 있어서 미리 확보해뒀습니다. 자세한 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유리병과 한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실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다시 대기실로 걸어갔죠. 남편이 기절한 시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가서 앉았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2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침대를 빠르게 밀고 지나갔죠. 형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고 코와 입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2개나 꽂혀 있었죠. 남편이 침대를 쫓아가며 매달렸습니다. 누나,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간호사가 남편을 막아 세웠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술실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수술실 문 앞에 서서 이마를 문에 대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죠. 기절했던 시어머니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죠. 벽을 짚고 겨우 상체를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톱으로 무릎 위 치마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박박. 천이 보풀이 일 정도로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긁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종이컵만 구겼습니다. 바닥에 커피가 흘렀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다시 열었다 또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시선을 먼저 거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수술실 문 앞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걸음 가서 돌아서고 다시 12걸음 가서 돌아서고 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반복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했죠. 이혼 서류, 접근 금지 신청, 양육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5시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죠.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을 짚고 일어섰죠. 저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가운 위에 핏자국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죠.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남편이 무릎에 힘이 빠진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자에서 흘러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의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산모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이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전혀 다릅니다.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가늘고 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듯 움켜잡았죠. 저는 대기실 구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눈을 감았죠. 뱃속 아이가 발로 옆구리를 톡 찼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대기실은 시댁 식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 아주버님, 시고모님까지 밤사이 연락을 받고 전부 몰려왔죠.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쿵쿵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뭘 먹였길래 내 딸이 이 꼴이 된 거야. 아주버님이 자판기 커피를 구기며 말했습니다. 형수, 아침에 뭘 해먹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휴지로 코를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침에 지훈이가 끓여준 국을 은정이가 먹더니 갑자기 쓰러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죠. 며느리가 끓인 국을 먹고? 진짜야? 시고모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우리 은정이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야, 말을 해. 왜 아무 말이 없어?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나는 할 말 없어. 검사 결과 나오면 다 밝혀질 테니까. 시고모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저것 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죄 지은 놈이 말이 없는 법이야.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해. 평소에 은정이한테 안 좋은 감정 있었잖아. 그치? 시어머니가 휴지를 뭉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평소에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어. 내가 다 봤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부엌에서 뭘 했는지 나는 몰라. 아침에 나갔더니 국이 다 끓여져 있더라고.
뻔뻔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끓이고 직접 가루를 털어넣고 제자리에 직접 놓았던 그 사람이 지금 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빠 형수한테 따져. 우리 은정이가 뭔 죄야. 시고모님이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네가 한 거야? 솔직히 말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일이면 검사 결과 나와. 그때 가서 누가 뭘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조용히 기다려.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를 읽은 건지 한 발짝 물러섰죠. 오후가 되자 양복을 입은 형사 한 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산모 보호자 계십니까? 관할서 형사입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관련자분들은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 주십시오. 형사가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죠. 나 화장실 좀.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형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날 때까지 여기 계셔야죠. 비켜.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되냐?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펄쩍 뛰며 제 팔을 잡았죠. 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비켜. 저는 남편의 손을 다시 뿌리치며 돌아봤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면 다 끝나.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 있어.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풀이 죽은 채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기실에 하나둘 잠이 든 사이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연아, 나야. 내일 아침까지 이혼 서류랑 접근 금지 신청서 준비해 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일이면 알게 돼.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줘. 전화를 끊고 비상구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위로 가로등 불빛이 떠 있었죠. 저는 배를 쓸어내리며 창틀에 기대섰습니다. 이틀 후 오후 형사 2명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갑이 달린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있었죠. 산모 보호자분들 다 계십니까? 대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세워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시고모님이 핸드백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죠. 아주버님은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형사들의 입만 쳐다보며 턱을 달달달 떨었죠. 형사가 서류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의 혈액과 현장에서 수거된 미역국 찌꺼기에서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불법 낙태에 사용되는 독한 약초 성분과 강력한 설사약 성분입니다. 대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 봐. 인연이 한 거라니까. 내 누나를 죽이려고 독을 넣은 거야. 남편의 침이 제 얼굴 앞까지 튀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형사가 남편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진정하시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자리에 섰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제출한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문 나왔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한지 포장지에서 검출된 지문은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 박순자 씨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타일에 부딪히며 딱 하고 울렸죠. 시고모님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가리키고 있던 팔이 천천히 내려갔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며 손톱이 플라스틱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죠. 형사가 결과지를 한 장 더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추가로 한지에 적혀있던 무당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무당이 자백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직접 무당집을 찾아가 임산부에게 먹여 유산시킬 목적으로 약을 구매해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당집에서 박순자 씨가 결제한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시고모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목구멍에서 갈라진 소리만 나왔죠. 나는. 아주버님이 자판기 앞에서 두 걸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어머니가 형수 미역국에 뭘 넣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대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혀 있었죠. 형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며느리의 유산을 목적으로 구매한 독성 약물이 본인의 친딸인 산모에게 투여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실 유리창이 울릴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죠. 내가 은정이한테. 시어머니가 바닥에 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또 내리쳤습니다. 쾅! 쾅! 내가 내 딸 자궁을 드러냈어. 내가 내 새끼를. 시어머니의 주먹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일 바닥에 피가 묻기 시작했죠. 손등 가죽이 벗겨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쾅 박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마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죠. 죽일년, 내가 죽일년이야. 나를 죽여. 시어머니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뺨을 양손으로 후려쳤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시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려다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었어?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시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시어머니가 뺨을 감싸 쥐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울기만 했죠. 콧물과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무릉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시고모님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섰죠. 아주버님은 고개를 돌리며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형사가 바닥에서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순자 씨, 일어나십시오.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옆에 형사가 한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중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찰칵! 수갑이 시어머니의 양손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죠. 시어머니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몸을 비틀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쉬어 갈라졌습니다. 나는 너를 그러려던 거야. 은정이는 아니었어. 은정이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대기실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질질 끌며 끌려갔죠. 문턱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형사가 붙잡아 세웠습니다. 내 딸한테 한 게 아니라고. 제발. 대기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죠.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고모님이 벽에 기대선 채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죠.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남편의 손가락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새벽에 병원으로 가져다 준 서류였죠.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앞에 봉투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죠. 종이가 흩날리며 남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지훈아,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잘할게. 뭐든 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한테 빌지 마. 내 누나한테 빌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뒤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6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따뜻한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배 위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꿈틀하고 움직였죠. 다 끝났어. 이제 엄마랑 둘이야. 저는 병원 앞 가로수길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지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딸을 빠뜨린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만든 독이 고스란히 자기 피부치한테 돌아간 겁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훈 씨가 지킨 건 뱃속의 딸만이 아니었다고. 아들이 아니면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면서 그래도 꾹 참고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을 그 수많은 밤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